암호화폐 전문 방송 코인 넘버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송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게스트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개그맨 이영식 씨. 네. 만남은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입니다. 오늘 우리 비트코인과의 만남은 인연이지만 비트코인과의 관계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개그맨 이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 넘버원의 고정이 되신 건가요? 고정입니다. 네, 또 뵙습니다. 비트뱅크의 노진우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트뱅크 대표 노진우입니다. 만남은 인연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벌써 3주 연속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 되게 재밌는 주제인데 ICO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한국 블록체인 학회 학회장이신 인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예. 저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또 국회에서 또 바로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방금 달려왔습니다. 와. 예. 어쩐 일로 또 국회에서? 국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 가서 전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것은 무엇이고 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했고 정책 당국의 그 관점도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고요. 서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사실은 정말 요즘 정부의 입장 너무너무 이슈인데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바로 국회에서 오신 분을 뵙게 돼서 저 너무너무 설레입니다. 설레일 정도니까. 네. 네. 하지만 저희가 또 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질문왕 뽑아놓고 들어가겠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갑자기 리플이 너무너무 상승을 했어요. 처음에 200원이었죠. 근데 지금 800원이 넘어가고 급상승. 네. 네, 저희가 안타깝게도 리플 100개에서 30개 증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씨 이거는요. 어떡해요? 제가 봤을 때는 리플이 잘못했네. 리플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리플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너무 올라가지고 하나만 들이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저희한테 네. 리플을 선물 받으신 분들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표할 수도 있어요. 리플 100개가 아, 나중에 그럼요. 얼마가 네. 될지 모릅니다. 사실 뭐 30개도 네, 대단한 그러니까요. 개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리플 30개의 주인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진님과 김진수님입니다. 두 분은 아래 나가는 주소로 지갑 주소와 핸드폰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코인 넘버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좋은 ICO, 나쁜 ICO, 이상한 알트코인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면서 어떤 규제안을 마련해야 될지 지금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수님,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예, 12월 13일 날 보면은 이제 규제안이 나왔죠. 크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너무 뜨거우니 광풍과 같으니 미성년자와 그 비거주자 외국인에게는 계좌 개설이나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제도권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다루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관리 감독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 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은 미성년자 등에 대한 규제 등 일부 규제들은 적절한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당히 과열된 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그 과열을 어떤 뭐 무조건 막자, 뭐 그러니까 금지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규제는 저희도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규제가 네. 생각보다 좀 그 강한 규제가 나왔나요? 아니면 그냥 그래도 적절한 규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거래소들은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딱히 엄청 크리티컬하게 거래소를 막자 이런 것보다는 일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식의 규제라서 저는 이런 방향이라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한때 또 법무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전면 금지라는 말이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또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규제 방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그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가상화폐 광풍 뭐 이래가지고 또 다단계 사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한 가상화폐가 또 하루 만에 한 40%씩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가가 굉장히 손해를 입고 또 한강에 뛰어들까 봐. 아이고,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전면 거래 금지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사실 그 사유 재산을 막는 국가가 막는 그런 케이스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4차 산업혁명 하면 가상화폐가 또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사실 블록체인이냐 가상화폐냐 이거는 다른 거다. 이게 네. 이제 정부 당국자가 주로 갖고 있는 시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 블록체인을 보면 마치 자동차와 같아요. 그래서 뭐 내연기관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래소가 있고 뭐 바퀴가 있고 지갑들이 있고 뭐 등등 해서 자동차가 이건 다른 거고 가상화폐는 다른 거다. 이거는 사기 수단일 뿐이다. 튤립 같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이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기름을 넣어줘야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이거는 코인 이런 가상화폐는 사기니까 절대 금지다. 이러면은 자동차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각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해를 하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었는데 뉴스들이 너무 많이 쏟아졌어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면서 또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또 일부 시각에선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이런 행동들이 4차 산업혁명을 좀 막는 행동이지 않나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가상화폐 자체 규제랑 블록체인을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뗄 수 없는 사이긴 하거든요. 블록체인이 있어야지 가상화폐가 거기서 발생이 될 수 있는 건데 하나를 규제한다고 해서 하나는 규제하고 하나는 뭐 육성한다 이런 방향이 저도 약간 좀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은 들고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 블록체인은 기술이 좋으니 육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그 블록체인 육성하는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블록체인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오히려 생겼고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최용식 금융감독위원장님이 제도권의 금융사들이 암호화폐 취급 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해서 은행제에서 갑자기 송금 거래를 중지하는 등 좀 하나둘씩 발을 빼고 있는 입장들을 보였는데 또 교수님의 이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예, 일단은 여론에 밀려서 너무 급하게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제 생각해 보면 올해 5월에 유럽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권고안이 불간섭주의,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이제 핸드 오프, 손을 떼어라, 핸드 오프 어프로치라 그러는데. 보통은 금융 당국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내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4차 산업혁명의 그 혁신의 과실을 네. 놓칠 수가 있으니 충분히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전혀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세심한 모니터링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규제가 나오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규제 설계.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 설계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규제다 하면 왜 규제를 하려고 하는지, 목적은 무엇이고, 또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고, 또 새로운 규제가 나오면 기존 규제랑 또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방법, 어떤 규제가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규제의 강도. 예를 들어서 뭐 사기를 했다 그러면 뭐 몇 년 동안 형을 때려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산업은 어떻게 잘 일으키고 또 문제가 되는 투기 뭐 광풍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는지 네. 그 안에서 그림을 그려야지 그냥 단순히 이거 너 광풍이다 이거 막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빨리 달려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봐라 사고 났네 고속도로 통째로 막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물류의 수출 물류가 전부 다 막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감시 카메라 몇 개 달면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찌 보시나요? 일단 그 교수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규제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규제를 하나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있던 규제들이랑 되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다시 이런 거는 법안을 또 바꿔가지고 이렇게 규제해야 돼, 저렇게 규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짜맞추기 시작하면은 되게 누더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규제할 부분과 규제하지 않을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은행 송금 거래에 대한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유럽이나 이런 이제 유럽 국가들이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어떤 은행 송금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많이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규제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뒤처지게 만드는 건 되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광풍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광풍이면은 다른 나라에서 똑같이 광풍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마다 지금 우리나라만 유난히 이렇게 갑자기 뭐 중국도 한번 그러긴 했지만 뭐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광풍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풍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큰 바람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난주 공청회에서 박용진 의원님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인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이 박용진 의원님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제도권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시켜서 크게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기존의 이제 원화나 달러 같은 거는 이제 아날로그 머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머니는 항상 중간자가 있어야 된다. 은행이든 증권사든. 그래서 이거를 B2B 이라는 건 기업금융, B2C면 소비자금융 이렇게 되는데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미들맨이 없거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쵸.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보낼 땐 지갑 열어서 바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 은행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은 바로 C2C, 커스터머하고 커스터머가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C2C 은행이 나올 거고 C2C 보험이 나올 거고 또 C2C 증권사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로 바뀌면서 아날로그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금융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제 큰 그림 하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보가 빠르고 잘 따라왔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은 물고기 어장에 보면 물고기가 많이 모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전 세계의 암호화폐 기술자나 회사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 와서 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기회를, 이 동력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정말 미래 금융의 디지털 금융의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어찌 보면 발빠르게 먼저 움직여서 4차 산업혁명을 정말 이끌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렇죠? 네. 일단 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일단 저도 이런 규제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인가, 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 P2P 방식이에요. 지금 모든 블록체인 암호화폐 거래가 P2P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통제를 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도권 안에 이걸 넣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화폐냐 재화냐, 뭐 화폐냐 혹은 이게 상품이냐, 그거부터 규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계속 이제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부처마다 방식도 부처들마다 접근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락가락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일반 국민들도 되게 많이 헷갈리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 지난 9월에도 규제에 대한 얘기는 나왔었고 또 이번에 또 나오고, 근데 지금 사실 규제안이 시행된 건 또 아직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예, 아직까지 그게 지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규제안을 내놓는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게 나쁜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일정한 그러니까 뭐랄까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을 또 축소시키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어떤 국민들의 어떤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안이 나오는 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방향은 잡는 게 좋지만 어떤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 좋지 않다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발전 가능성을 저해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제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뭐 지금 기사로 봤을 때는 뭐 6개월 후에 일단 6개월 동안 보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 보통 법령 시행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안을 갖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또 다른 규제안이 나올지 혹은 다른 어떤 완화안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일부 분들이 좀 이제 암호화폐를 가지고 약간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대표적인 의견들을 보니까 자꾸 정부의 입장을 굉장히 유익 있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으로 나올 때 갑자기 암호화폐 시장이 훅 떨어지고 좀 긍정적인 것 같으면 훅 올라가고 해서 오히려 좀 투기를 조장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그쵸? 예리한 질문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이제 인가제를 통해서 오히려 투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쵸. 이런 질문이잖아요. 네. 사실 이제 이전에 일본에서 약간 이런 사례가 있었죠. 일본에서는 인가제를 네. 시행하고 나서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자국민이 보유된다는 느낌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더 늘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도 생각하기엔 인가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사고는 앞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투기에 대한 것들은 조금씩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몇 개월을 보는 게 아니라 장기간으로 봤을 때 어떤 산업 형태를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인가제는 오히려 투기는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서 지금 사실 뭐 비트코인 모르시는 분들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빨리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조금 좀 이른 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상당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올해 3월 뭐 그때쯤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랑 나오는 연관 검색에는 다단계 혹은 사기 이런 것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300만 원이 되는 시점에도 비트코인이 금이랑 이제 마치 비교돼가지고 비트코인이 금값을 뭐 추월했다, 이런 식의 기사였는데, 이게 500만 원이 넘고 1000만 원이 넘는 시점부터는 광풍, 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랑 계속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네. 인가제 전에 먼저 해결돼야 할 선행 조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왜 이렇게 광풍 뭐 이런 것들을 뜨거운가 보면은 사실은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코인이 진짜고 어느 코인이 가짜인지 누구도 잘 아는 사람이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어느 뭐 기사 같은데 인터넷 검색해봐야 잘 나왔는데 나와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조금 용어로 쓰면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다. 그러니까 누구는 알고 있는데 누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규제하기 전에 네. 먼저 정보의 비대칭성을 먼저 해소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주식 같은 데 보면 증권 리포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공인된 기관 또는 뭐 저희 학회가 있으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뭐 비트코인은 이런 거고 알트코인은 이런 거고 뭐 이더리움은 이런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분석 자료 그리고 누구나 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분석 자료를 좀 내놓고 그것들을 보면은 이 코인의 비전은 어떤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5년, 10년 동안 투자해도 괜찮거니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뭐 50%가 하루아침에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그 비전이 있으면 그걸 팔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맨날 이렇게 떨어졌을 때 겁나서 팔고 또 올라갈 때 이때 안 사면 내가 기회 놓치나 하고 또 산단 말이에요. 상투를 또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항상 그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이 공부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좀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접근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전에 이제 한 뭐 친구 어머니 분을 이렇게 보면 한 60, 70 이렇게 연세가 되셨는데 나도 이거 비트코인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 거죠. 바로 핸드폰에서 사면 되는데 그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설명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한 구자를 만들어주면 뭐 490만 원인가 뭐 얼마를 하면 뭐 1구자 이렇게 대신 투자해주겠다 뭐 이러는 거죠. 그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고 싶은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부가 이거를 뭐 금융권, 제도권 금융권 절대 다루지 마. 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오픈해서 뭐 은행이든 증권사든 그걸 다루게 하고 또 뭐 이렇게 지금 선물을 금지시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물은 그 현물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을 갖다가 언제든지 살 수 있게끔. 그래서 다단계 가지 마시고 그냥 은행이나 증권을 가시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쵸.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교수님 것 말씀이 그러니까 음지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걸 오히려 양지에 끌어와서 적절하게 규제를 해야만 사람들이 사기도 당하지 않고 위험해지지 않고 어떤 투기판을 조장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 같다. 그렇죠. 일단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업계에 맡기는 거야. 그게 이제 자율 규제안이 이제 오늘 나오잖아요. 예, 그거에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술은 처음 인류 역사에 처음 나온 거고 누구도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속 100km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부에서 하려는 그런 규제나 법령 제정은 네. 20km예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 놓으면 이게 딴 데가 있어. 이미 이 법령은 낡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자율 규제들은 한 70km로 달리니까 네. 조금 늦더라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 규제에서 어느 정도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게 순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제 주변에 보면 이거를 그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정보가 좀 있으면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할 텐데 나는 이걸로 뭐 3천만 원을 벌었어, 2천만 원을 벌었어 이런 얘기만 듣고 그냥 과감하게 본인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큰 힘든 시간들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 일부에서는. 근데 그 뒷 얘기를 좀 들어야 될까? 3천만 원 벌었어. 그 다음에 4천만 원 잃었어.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먼저 공부를 좀 하셔라. 그쵸.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모르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가상화폐를 사면 그거는 투기다. 근데 그쵸. 알고서 한다면 그것은 투자다. 그래서 투기와 투자를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알면 아는 게 힘이라고 아무리 떨어지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확신이 네. 있고 믿음이 있고. 근데 모르면 당장 손을 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한국국세청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근데 세금 문제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죠. 왜냐하면 이 암호 통화를 이게 재화로 볼 거냐,
통화로 볼 거냐에 따라서 완전 체계가 달라지거든요. 통화로 보면 우리가 달러를 사고 거기서 이익을 취했다 그래서 어떤 세금을 매기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통화로 그러니까 재물로 재산 에셋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같이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두 개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얽히게 설켜 있어서 아마 세무당국에서 무슨 뭘로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정의를 한 거고 네. 거기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게 합법화되는 건가? 이렇게 시그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세금 물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까? 물리게 한다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다. 예, 서로 그러니까 세금을 물리더라도 다른 거랑 형평성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쵸. 만약에 재화로 본다 그러면 주식과 같은 건데 주식 시장에서 개인이 5% 밑으로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기잖아요. 예, 거래소 정도만 있지. 만약에 근데 이 가상화폐 1호를 만약에 그렇게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 이러면은 이제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저런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 대한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은? 네, 지금 저도 이제 동일하게 네. 그 이거를 재화로 보냐 혹은 또 통화로 보냐의 차이가 엄청 중요한 건데 통화로 보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세금을 낼 게 사실 없죠. 사실은 지금은. 근데 이제 재화로 보기 시작해서 만약에 거래세를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제도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때부터는 그쵸. 어떤 제도권 안에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거래세를 내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에 대한 어떤 규정이 빨리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체 우리가 지금 부를 때 암호화폐라고 부르잖아요. 네. 또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할 때도 암호통화라는 그런 이름을 썼는데 통화라고 부르면서 세금을 낸다. 그러면 그것도 또 이상해지고 용어를 또 바꾸겠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세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지. 무조건 지금 뭐 사람들이 이걸 갖고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거기다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거는 급하게 뭔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급한 규제는 옳지 않은 방향을 이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청회가 계속 진행되면서 각 기관들의 입장이 서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는 이제 불간섭주의 이렇게 네. 했고 미국은 이거를 자산, 에셋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과 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년 이내에 암호통화를 만약에 사고 팔았다 그러면 자기 소득세하고 합산 과세가 되는 거고 만약에 1년이 지났다 그러면 자본세 15%를 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렇게 해석해서 안정화가 되고 있는 거고 일본은 이거를 이제 거래 수단으로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그 통화를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봐서 세금을 매기지 않았죠. 부가가치세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철폐를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뭐 ICO나 여러 가지 그 핀테크 블록체인 업체들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많이 진출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되게 다른데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는 조금 다 같이 민간이 다 한번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쭈리히가 너무 복잡하니까 한 뭐 KTX 같은 걸로 한 20분 정도 가니까 주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들이 있고 소가 막 음메하고 뭐 그런 그냥 전원 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암호 지금 통화 여러 가지가 한 1,000몇 개 있잖아요. 거의 한 반 정도가 거기에다 다 재단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스위스 정부는 굉장히 똑똑해요. 왜냐하면 재단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대신에 스위스 국민 3명을 하여해라 이런 거죠. 일자리 창출에 이용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한 사람의 그 최저 임금이 10만 프랑 약 1억 2천이나 1억 5천 정도. 네, 아주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와.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 오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붐을 일으키고 있고 또 이제 ICO 지금 이제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 ICO 갖고 있는 의미는 이런 벤처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코인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괜찮은 기술이다라고 하고서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를 하나를 뭐 에너지 코인이다 그러면 에너지 코인 10,000개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내에 파일 코인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정도. 그래서 토탈 2,500억이 모아졌거든요. 이거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전혀 할 수 없는 것들이야. 왜냐하면 이제 하나 은행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이틀에서 5일이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본이 모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기술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투자 받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부터 투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막았다라고 아이고. 하는 거야. 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근데 네. 좋은 ICO 회사들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럼 제가 비트코인과 그 알트코인을 서로 바꾸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정부가 사실 뭐 막는다고 했지만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ICO 금지는 뭐냐면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막고 돈이 나가는 거는 막지 못하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려면 반대로 해야 되죠. 돈이 들어오게 하고 돈이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스위스는 정확하게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만에 2천억이 들어오면 재단이 네. 스위스 정부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 야 이거 제대로 하고 있어? 이거 돈은 왜 나가야 돼? 10억에 나가야 돼? 그건 1억밖에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간섭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거 할 때 왜 외국해? 우리나라에서 해. 해서 돈이 스위스에서 쓸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스위스 마음에 드네요.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벤처 여기 대표님도 있지만 입장에서는 뭐냐? 그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그 기업들이 다 스위스에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재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세무당국에서 야, 너는 이거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실제적으로 넌 여기서 만드니 너는 이거 불법이다. 뭐 이렇게 하고 세금 추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거 아니다. 우리가 직접 여러 굉장히 기술 좋은 기술자들을 거기 스위스를 아예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회사가 거기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스위스 정부는 야, 3명이서 일해? 그럼 우리나라 국민 그 3명도 하여해. 1대1로 하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이 엄청나게 되죠. 그다음에 또 스위스 정부에서는 야, 이거 니네 백서를 보니까 이거 기술 개발한다 그랬는데 너 여기에 대한 특허 왜 우리나라 여기 등록 안 해? 해서 특허를 스위스로 옮기라는 거야. 그 지적재산권이 전부 다 가고 있죠. 우리는 아주 국부, 돈도 그러니까요. 유출되고 있죠. 좋은 기술자도 네. 유출되고 있죠. 거기다 지적재산권, 앞으로 로열티를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 지적재산권도 다 유출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정부에서 암호화폐로 ICO를 모집하는 걸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네. 이렇게 금지를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ICO를 한다고 해서 사실 만들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ICO 전 단계 금지한다는 전 단계 보면 뭐 100여 개의 코인들이 막 제한돼 있고 뭐 난립하고 뭐 야단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기술 갖고 있는 회사들은 뭐 한두 개, 뭐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기 기획단이 와가지고 이거를 아주 먹잇감 좋게 활용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증권거래법에 의해서 그거를 그 정도 수준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바깥에 두기엔 너무 커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맞는 규제를 해서
투자가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산업은 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ICO 금지 그리고 정부의 규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상당히 이게 네. 좀 길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ICO 금지 그리고 정부의 규제, 이 정부의 어떤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 항상 필요한 게 대체 왜 이거를 규제하려고 하는지, 정부에서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이게 주식이랑은 되게 다르게, 주식은 기업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이 우리가 어떻게 뭘 하고 있고 앞으로 뭘 할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ICO를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규제하는 건데, 왜냐하면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현재. 많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 기술을 검증할 수 없다 보니까 일단 규제부터 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규제안이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뭐 1,000억, 2,000억 이런 대규모의 ICO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어떤 것들은 하루아침에 마감되는 경우도 있고, 어휴. 그런데 사람들은 알고서 뭐 그걸 다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모르는 경우에도 되게 인기 있는 ICO로 한번 참여하게 되고, 그 참여한 ICO가 또 가치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정보를 좀 제대로 공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제하기 전에 이 ICO가 대체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어떤 개발진들이 참여해가지고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 그걸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사기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도. 그렇죠. 네, ICO로 자금을 모집하고 모금하고 그 다음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그 퍼센트로 치면은 현재 오늘 날짜도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ICO가 500개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휴, 많이 진행되네요. 네,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사기 치는 곳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퍼센트로 치면 그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크지 않으니까 이걸 규제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어떤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새로운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벤처들이 또 앞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갖고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게 되는 건데,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사실 이더리움이었고, 이더리움도 네. ICO를 했는데 지금 이더리움 ICO 갖고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더리움을 잡겠다고 나온 어떤 외국 기업들이 계속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팀들이 아직 없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도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고, 벤처하는 사람들도 그쵸. 걱정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규제보다는 오히려 여기가 똑바로 어떤 할 수 있는 곳인지, 스위스에서 마치 하는 것처럼 어떤 그 모니터링을 하고 다시 국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지금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야, 채팅창이 뜨겁습니다. 교수님께 10년 후에 유재석이다. 아유. 요런 지금 여론이 많이 보니까 올라오고 있는데. 이미지도 조금 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명경말리 나왔을 때 현금 없는 사회 그런 소리 또 들었었는데 두 번째 아유. 듣게 되네.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고. 네, 네, 감사합니다. 1초 유재성 이런 게 있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그래서요, 저희가 진짜 ICO와 가짜 ICO를 구별하는 방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구별하나요? 일단은 지금 ICO를 어떤 판별해주는 사이트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가장 좋은 거는, ICO라는 게 실제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기술 개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보니까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코드를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고 있나 그거를 분석하면 되는데,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분석하기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생기면 가장 좋으나, 그렇지 않다면은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GitHub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모든 ICO 업체들은 GitHub에 본인들의 어떤 개발 코드를 공개합니다.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까지 전부 다 오픈 소스로 진행되어 있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나머지 업체들도 전부 다 오픈하고 그걸 공개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발행 날짜, 그러니까 게시물로 치면은 이게 뭐 며칠 날 이 사람이 글을 썼다 이런 것처럼, 개발자들이 며칠 날까지 이걸 코드 업데이트를 했다 이런 것들이 코드에다 공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포크라고 하는데요. 뭐 지금 비트코인 하드 포크 이런 것 때문에 포크란 용어가 이제 되게 자연스러운데, 네. GitHub에서 나온 뭐 용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개발하는데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 프로젝트를 갖고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지, 그게 숫자가 다 거기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서 제대로 개발하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시고 실제로 코드를 직접 열어보진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어떤 릴리즈 업데이트되고 있는 그런 날짜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지 보면은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이 ICO는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도 물어볼게요. 예. 진짜 ICO와 가짜 ICO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팁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모든 것은 그 비즈니스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벤처를 보면 이제 투자 설명회가 있잖아요. 내가 네. 이러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럼 투자를 받으면 이런 중간 단계 개발이 되고, 그다음 비즈니스 디벨롭 하는 것처럼 ICO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를 코인을 만들겠다 하고 백서를 내죠. 그래서 네. 일단 백서 자체를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개 어떤 그 거래소에 보면 한 122개 종류를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사기 전에 반드시 그 웹페이지에 가서 백서를 꼭 읽어보시라.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파워가 세잖아요. 네. 그 어장이 이제 그쵸? 물고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서에 한글로 번역돼서 아예 올려요. 그러니까 영어 너무 못하시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한글로 된 걸 해서 읽어보시라. 그러면 읽어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팀이야, 팀. 네. 그걸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진짜 무슨 경력을 가지고 뭐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 양력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팀을 좀 잘 보시고 두 번째는 이거를 하려고 하는 비전.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ICO 아니고 보통 증권에서 하는 거 정도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새로운 플랫폼인지 이더리움처럼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생태계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근본적인 기술이나 비전이 과연 있는지 왜냐하면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얼마큼 쓰느냐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앱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그 앱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도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쓰면 마치 우리 카톡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카톡에서 2명만 쓰면 다른 사람한테 메시지 못 보내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여러 사람이 있으면 카톡에서 다 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카톡보다 훨씬 뛰어난 새로운 앱이나 메신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거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가상화폐 이 사이에 있어서 과연 네트워크 효과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진짜로 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는지 해서 크게 보면 팀, 기술, 비전, 마케팅 이 네 부분으로 좀 나눠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건 좀 괜찮겠다, 이건 장기적으로 가야겠다, 이거는 좀 더 보니까 단기적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전략을 스스로 세워놓고 가야지. 뭐 금액이 떨어졌다 해서 바로 팔고 그쵸. 올라간다 해서 나 놓치는 거 아니야 또 사고 그러면 그쵸. 맨날 상투 잡고 손해 보고 맞아요. 팔고 그런 거든요. 그러면 한 발씩 늦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말 알트코인 시장이 갑자기 뜨겁게 과열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교수님 비슷한 방식으로 네. 주의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공부해야 살아남는다. 이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알트코인 시장 갑자기 과열되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어떻게 유의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사실 알트코인 시장 과열은 옛날부터 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일부 가격을 계속 유지하기 시작하면은 알트코인들이 계속 오르는 것들은 보통 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진짜 괜찮은 알트코인은 또 어떤 것인지 또 나쁜 건 어떤 것인지 좀 봐야 되는데 상당히 그 ICO 보는 방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알트코인들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포함해서 모든 코인들은 지금도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기술 개발이 끝난 코인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자니까 기술 관점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그 해당 백서를 보면서 이 기술이 로드맵대로 계속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코드를 공개한 곳에서 똑바로 계속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파악해 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훨씬 좋다고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채팅방이 뜨겁습니다. 이범리님께서 국제금융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1.5%의 지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점유율은 세계 20%가 넘습니다. 잘만 융성하면 세계 20% 점유율을 가지는 금융 허브가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것인데 이걸 그냥 차버리는 꼴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100% 동의를 해요. 정말 좋은 해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사실 제가 국민당이라 했는데 제가 좀 오보를 했고 바른정당, 바른정당에서 했는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송도에 진짜 그걸 국제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 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스위스의 주크와 같이 그래서 송도든 뭐 판교든 제주도든 ICO 특구를 만드는 거야. 네. 그러면 거기에서 그야말로 한 시간에 뭐 2천억 같은 그런 돈이 막 쏟아지겠죠. 그리고 스위스처럼 니네 만들려 그러면 3명을 하여해라. 그리고 연봉은 1억짜리다 최소한. 그렇게 해놓으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모든 좋은 아이디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에 와서 발표를 할 거예요.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래 금융 허브가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꼭 정치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정말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뀔 때 코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120년 된 회사가 망했잖아요. 네.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그다음에 소니 TV 그 옛날 아날로그 TV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 명성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또 그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전화기가 디지털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지금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날로그 머니 기반했던 모든 금융 시스템 이것들이 디지털 바뀔 때 네. 우리가 한 발 더 앞서서 한다 그쵸.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글로벌로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저희가 좋은 ICO와 나쁜 ICO 그리고 이상한 알트코인이란 주제로 토크를 벌였는데 대표님은 마지막으로 입장을 좀 정리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마지막 질문이랑 같이 엮어서 저도 정리하고 싶은데요. 네. 금융 허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200% 동의하고요. 아날로그 디지털로 넘어가고 이제 디지털에서 또 블록체인으로 넘어가고 블록체인도 1.0이 있었고 이제 2.0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2.0으로 넘어갈 때 저희가 이 블록체인 2.0에서 어떻게 한국이 선도할 수 있을지 당국에서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더 고민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규제안들이 있는 산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산업들에 대해서 더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규제안들이 나오는 게 지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그런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투자하기 전에 항상 알아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렇게 비대칭성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 도와드리니까 언제든지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것들은 많이 물어봐 주세요. 네. 교수님은 오늘 첫 번째 출연이신데 채팅방에 너무 멋진 교수님이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공청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정부의 규제안에 직접적으로 좀 연관도 돼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은지 그리고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또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국민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네. 강조를 하면 투기는 모르면서 돈을 넣는 거고 투자는 알고 사업에 참여하는 거다.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사업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기술의 가치를 알아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게 되고 또 장기 투자가 되어야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반드시 이것들을 좀 명심하고 공부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 왜냐하면 아날로그 머니는 돈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가 강자였거든요. 그쵸.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영국과 미국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는 얼마나 빠른 놈이 이기느냐라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 보세요. 얼마나 빨라요. 우리 기업들만 잘하고 전국 당국에서만 네. 좀 빨리빨리만 캐쳐 주시면 정말 빨리 해서 우리가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 정말 글로벌로 선도하는 금융회사들이 쭉쭉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서 정말 현명한 결론, 현명한 규제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코인 넘버 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생방송 토크쇼 코인 넘버 원. 다음 시간에 봬요.